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나약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신의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을 통제하려는 투쟁의 기록입니다. 불을 다스리고 추위를 막고 구조물을 자연의 공격으로부터 보존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을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실현해준 광물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솜털 같지만 불이 붙지 않고 녹아내리지도 않으며 열 전도율이 낮고 전기도 안 통해서 건축의 안성맞춤이고 산성에도 녹지 않으며 종류에 따라서는 강산도 버틸 수 있고 강철보다 강한 강도에다 미생물이나 곰팡이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도 거의 일어나지 않을 만큼 영구적인, 그런데 또 엄청나게 싼, 말 그대로 신이 내려준 선물 같은 광물이죠. 바로 아스베스토스 성면입니다. 아스베스토스라는 이름부터가 그리스어로 불멸, 꺼지지 않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면은 이름처럼 인류에게 영원성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리며 안정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연간 생산량은 500만 톤을 넘기며 20세기 후반까지 수많은 건축과 생활용품에 사용되었죠. 심지어 담배 필터로도 썼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신의 선물이 아니라 신의 물질이었거든요. 즉 신이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신이 쓰는 물질이기에 나약한 인간은 사용하지 못하는 물질이죠. 기적의 광물에서 악몽의 광물로 침묵의 살인마로 이름이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1군 발암물질로 밝혀졌으니까요. 현재도 성면 노출로 전 세계에서 매년 20에서 25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원인의 1위이고 2040년 이후로 성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 추정되고 있죠. 그럼 성면이 어떻게 인류에게 발견됐었는지,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는지, 신의 선물에서부터 침묵의 살인자가 되기까지 과정을 같이 한번 보죠. 성면과의 인연은 기원 전으로까지 갑니다. 핀란드에서 기원 전 2500년경에 만들어진 토기에도 성면 섬유가 포함되어 있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시신을 성면천으로 감싸기도 했고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앞서 말했듯 불멸이라는 뜻의 아스베스토스라 불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왕의 장례식 때 성면으로 짠 천으로 시신을 싸서 화장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 그리스인들은 성면을 이용해서 램프 심지를 만들기도 했죠. 로마인들은 더러워지지 않는이라는 뜻의 아미안투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인이자 작가, 박물학자였던 박물시의 저자로 유명한 가이오스 플리니우스는 성면천을 진주보다 비싸다고 기록해 놓기도 했죠. 흥미로운 점은 성면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폐 질병으로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기록까지 남겼다는 겁니다. 통계도 따로 없었던 시절인데 눈에 보일 정도로 유의미하게 성면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죠. 중세시대에는 대규모 채굴이 힘들어지면서 성면의 상업적 사용은 오히려 줄었지만 여전히 여러 문헌에서 등장합니다. 약간 뭐랄까 게임에서 레어템 포지션 정도였죠. 권력과 신비를 과시하는 도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게 광물이 아니라 불 속에 산다는 전설의 도마뱀 셀러맨더의 가죽이라고 믿기도 했죠. 프랑크 왕국의 샤르마뉴 대제는 연회가 끝나고 더러워진 식탁보를 벽난로에 던져서 깨끗하게 만들어 꺼내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걸 본 손님들은 샤르마뉴를 초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에게 성면으로 짠 천을 불에 타지 않는 성 십자가의 조각이라 파는 사기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성면은 워낙 가공도 어렵고 귀한 것이었기에 있긴 했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 것이었죠. 성면이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건 모두가 예상하셨듯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가장 많이 바뀐 것 중 하나가 일하는 환경입니다. 고온의 증기와 불을 다루는 일이 많아졌죠.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고온과 고압을 버틸 수 있는 공장도 필요했죠. 공장에서 쓰는 물건들도 고온과 고압을 버틸 수 있어야 했고요. 불이라도 나는 날에는 이때까지 일군 모든 게 날아가니까요. 누가 봐도 완벽한 해답은 성면이었죠. 영국에서는 1850년대에 이미 이탈리아에서 성면을 가져와 성면으로 종이를 비롯해 이것저것 만들려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파리 소방관들이 성면으로 제작된 재킷과 헬멧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산업에까지는 퍼지지 못했는데 시장 형성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죠. 수요는 있었지만 공급이 너무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1870년대 공급이 해결됩니다. 캐나다 퀘벡주 테트포드 광산에서 대규모 성면 광맥이 발견되었거든요. 1876년 세계 최초의 상업적 성면 광산이 문을 열었고 79년에는 철도가 들어오면서 운송까지 해결됐습니다. 캐나다 외에도 러시아에서도 남아공에서도 대규모 성면 광맥이 발견되면서 성면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사업가들에게 성면은 말 그대로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성면
성면은 산업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었던 데다 싸고 이것저것 조금만 섞으면 쓰임새도 무궁무진해졌거든요. 시멘트와 섞어서 건축 자재로 쓰는 건 물론 지붕재, 외벽재, 바닥재, 천장 타입, 파이프, 단열재, 전선, 피복 등 수천 가지 제품의 성면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20세기 성면은 대황금기를 맞이하죠. 특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군수산업과 중공업이 떠오르면서 성면 수요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선박의 보일러와 증기 기관은 물론 탱크에도 들어갔죠. 전후 도시 재건에서도 성면은 건축 자재로 안 들어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 영국 주택의 절반 이상은 성면 건축 자재가 쓰였고 가정용 다리미나 오븐부터 시작해 헤어드라이어, 토스터기까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와 클러치 디스크에도 마찰재로 성면이 들어갔죠.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성면은 신의 저주였습니다. 성면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왜 병에 걸린지도 모른 채 죽어나갔죠. 사실 20세기 초반부터 성면이 위험하다는 말은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면을 캐는 광부들과 공장에서 성면을 방직하던 노동자들에게서 정체불명의 폐질환이 발견되기 시작했거든요. 의사였던 몬테규 머레이는 1899년 논문에서 성면 먼지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폐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논문이 성면의 유해성을 말한 최초의 의학 문헌이죠. 결정적으로 1924년 영국 로치데일의 터너 브라더스 성면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 넬리 커쇼가 사망하면서 성면의 위험성이 확인됩니다. 윌리엄 쿡 박사가 넬리의 사망 이후 부검을 하다가 폐가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니 폐 조직 곳곳에서 날카로운 모양의 광물 입자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원인이라 생각한 윌리엄 쿡 박사는 공장으로부터 성면 샘플을 받아 대조해봤죠. 의심할 여지 없이 커쇼의 폐에서 발견된 날카로운 광물 입자는 성면이었습니다. 1927년 쿡 박사는 지금도 쓰이는 이름인 성면 폐증이라는 이름을 붙여 의학 저널에 보고했죠. 영국 의회는 1927년 성면 폐증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직업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조사도 했는데 1930년 의회에 제출된 성면 노동자의 폐질환 발생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년 이상 성면 작업에 종사한 노동자의 66%가 성면 폐증에 걸려 있었다고 결론 지어놓았죠. 이로써 성면과 폐질환 간의 인과관계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해졌습니다. 1931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성면 규제법을 제정했고 1940년대부터는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실시되었죠. 그런데 앞서 봤듯 성면은 20세기 후반까지도 널리 쓰였습니다. 일단 이 규제라는 게 그냥 뭐 환기장치 설치 의무와 분진 억제 조치 이런 것들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성면을 대체할 게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이런 게 나오면 SNS와 유튜브로 일반인들에게도 빠르게 알려졌겠지만 뉴스에 대문짝하게 기사라도 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의학저널을 들여다볼 일은 사실 지금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없죠. 봐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고요. 이미 엄청난 돈을 번 성면 기업들은 돈으로 압력으로 대중에게 성면의 위험성이 알려지는 걸 막았습니다. 그렇게 성면은 침묵의 살인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었죠. 쭉 나왔듯 성면이 안 쓰인 곳이 없었기에 피해자는 모두였고요. 그러다 1964년 미국의 직업병 전문의 어빈 셀리코프 박사가 성면 노출자들에게서 중피종 흉마감이 다발한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성면의 규제와 금지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에서 성면과 폐암, 중피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국제암연구소는 성면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사실 이후로도 계속 많이 쓰였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너무 컸거든요. 선뜻 전부 다 규제에 아예 쓰지 말아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산업군이었습니다. 성면 기업들은 학계나 정부는 위험성을 알았지만 또 사람들은 잘 몰랐기에 규제되지 않은 곳에서 계속 쓰였죠. 그런데 1970년대 후반 성면의 위험성이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썸너 심슨 문서 사건이 터졌거든요. 미국 최대 성면 기업인 레이베스토스 매너튼의 사장 썸너 심슨과 존 스맨빌의 법무부장 밴디버 브라운 사이에 오간 비밀 편지들이 공개된 건데 내용이 충격적이죠.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성면 폐증에 대해 최소한의 홍보만 이루어지는 게 최선이다. 잡지나 언론에 성면과 폐 질환 관련 기사를 실지 못하게 하자. 노동자들에게 이런 게 있다고 알리지도 말고 병에 걸렸다고 해도 말해주지 마라.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일하게 놔두는 게 돈을 아끼는 길이다. 썸너 심슨 문서는 성면업계가 성면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했고 수천 건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죠. 세계 최대 성면 기업이었던 존스 맨빌사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과 배상금으로 파산했고요. 학계에도 민간에도 정계에도 성면의 위험성이 다 알려졌지만 또 규제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경제적 이해관계가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부분적인 규제는 빠르게 나왔지만 전면 규제는 90년대가 되어서야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2005년에 이르러서야 유럽 전체에서 성면이 퇴출되었고요. 한국은 2009년에 전면 금지되었죠. 참고로 미국은 현재까지도 전면 금지 국가가 아닙니다. 1989년 환경보호청 EPA가 전면 금지 규칙을 발표했는데 성면업계가 소송에서 이겨버렸거든요. 어찌되었든 현재 선진국이라 불릴만한 국가들, 좀 산다는 국가들에서는 성면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고, 세계보건기구도 성면으로 인한 질병의 최선의 예방법은 모든 형태의 성면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성면의 시대는 저물어 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현재 WHO 회원국 50여 개국이 전면 금지했고, 미국처럼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국가까지 합치면 60개국에 이르니까요. 그런데 왜 아직도 성면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하고 있고 40년 이후로 피해 규모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 보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잠복 기간 때문입니다. 성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는 15년에서 40년 정도 됩니다. 성면이 전면 금지되지 않았던 시절 성면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에게서 성면 관련 질환들이 이제 발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금지했다 뿐이지 여전히 성면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세계 인구의 70% 이상은 여전히 성면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국가에서 살고 있죠.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은 지금도 성면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성면의 역사는 탐욕과 무지함으로 칠해져 있는 지금도 진행 중인 악몽입니다. 교훈을 얻었다기에는 얻은 교훈과 비교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룬, 지금도 치르고 있는 역사죠. 쓰다가 생각났는데 제가 학생 때 방학마다 학교에서 성면 제거한다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제거하기 전에 분명히 몇 개 부서져 있고 거기 안에 뜯고 담배 숨겨놓은 애들도 있었던 게 기억나네요. 90년대는 성면 슬레이트에 삼겹살도 구워 먹었죠. 나약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신의 물질 성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